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오늘은 온라인 강의 3주차인데요. 오늘은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이제 길어지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다소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수업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간 안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이념, 등장 배경, 특성, 실천의 원칙, 구성 체계 이렇게 7가지의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그러니까 대상이 지역사회예요. 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대상, 우리가 흔히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주로 그 대상층이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그런 대상자 중심으로 복지 실천과 관련된 복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이 교과목도 이제 실천 과목이죠. 대상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지역사회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밑에 나오죠. 대상 중심의 그런 복지보다는 훨씬 더 지역성에 근거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의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할 때 흔히 이 대상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 대상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아동복지다 그러면 아동의 특성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아동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아동복지는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지난 시간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 를 배웠단 말이에요. 지역사회가 갖고 있어야 할 특성들을 이해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그렇다면 지역사회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를 할 때 보통 이제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생활시설이 아닌 곳에서 대상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는 이 지역사회 복지를 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시설 보호. 그죠? 시설 보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 내 보호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협소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광의의 개념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의의 개념으로서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직인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주축이 되어야 하죠.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 내의 전문가들 또는 비전문가들의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연계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뭔가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욕구를 파악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라는 대상 중심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근거해요. 지역성에 근거해요. 이 지역성에 근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별로 애착도 없고 별로 소속감도 못 느끼는데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뭐 동작구다, 뭐 마포구다, 에 하나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성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 문제를 예방한다,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는 이런 다양한 아동, 뭐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층이 있습니다. 그 대상층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는 것. 또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런 대상자 중심의 복지보다는 포괄적이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는 살기 좋은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살기 좋은 이상적인 지역사회란 뭘까요? 각각의 지역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다르고 복지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 그 다음에 뭐 살기 좋은 사회의 모습은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 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지역사회가 지금보다 좀 나은 상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뭐 이런 다양한 대상층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각각의 지역마다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을 이제 조금 더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에요. 자, 지역사회 복지 개념은 이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동복지다, 노인복지다 그런 굉장히 미시적인 실천 활동이 금방 떠올라요. 근데 이 왠지 지역사회 복지다라고 하면은 미시적인 실천 활동보다는 조금 이렇게 거시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왜? 대상 자체가 약간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이 교과목, 이 내용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고요.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앞서 얘기한 이상적인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하는 모든 실천 활동을 지역사회 복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의 전문적인 다양한 사람들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대체로 우리가 이제 지역 내 주민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기관들,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적 공식 기관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분야들. 여기서 비공식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1차 집단을 의미합니다. 1차적인 사회관계망, 그러니까 뭐 이웃, 친척, 친구, 가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무엇을 동원한다? 사회적 자원을 동원한다. 그걸 통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즉,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에 공식적인 기관, 비공식적인 분야, 전문가, 비전문가가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 여러 사회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모든 노력을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요즘에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좋은 이웃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 뒤에도 다시 설명할 건데요.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아동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거나 조선 세대나 뭔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실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걸 다 해결해주고 다 찾아봐주고 발견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
약간 1차적인 집단, 비공식적인 집단, 혹은 비전문가라고 얘기하죠. 뭐 주민들, 뭐 통장님, 동장님, 아니면 우체부, 요즘 뭐 굉장히 좀 우체부 아저씨 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배달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택배기사 아저씨, 뭐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의 를 발견하고 또 그들을 기관에 연결해주고 또 기관에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해서 이들의 복지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게끔 기관에서 나와서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만이 하기도 어렵고 공식적인 기관만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 또는 비공식적인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가운데 다양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이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복지다원주의가 이제 이런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요런 이제 다시 나오니까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지역사회 복지는 우리가 기존에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굉장히 희미해지고 잃어버린 유토피아처럼 없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제 국가가 그런 것들을 모두 대신해 줘야 되는데 국가의 그런 사회복지 능력은 굉장히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니면 모든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결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의 상부상조의 전통을 좀 더 현대화시켜서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사회복지 실천의 노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 이것이 지역사회 복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지역사회 복지 이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제 지역사회 복지 이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재 이제 우리 주 교재죠. 주 교재에 26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지금 옛날 버전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새롭게 출판된 교재는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지역사회 복지 이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장을 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역사회복지 이념 우리 책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정상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사회통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에 네트워크, 연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급 시험을 볼 때도 그 개념 중에 이 네 가지 개념이 모두가 소개가 되기 때문에 책에는 없으나 네트워크까지 제가 이 슬라이드 안에 설명을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지역사회복지 이념 첫 번째 정상화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이죠. 정상화가 뭡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정상화죠. 그렇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정상화 이념은 언제부터 대두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1950년대 덴마크, 1960년대 스웨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자,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이 굉장히 처참한 것들이 장애인 가족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장애인 가족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이 당시에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보통 이제 집에서 거주하시고 생활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생활시설에서 거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생활 여건, 특히나 이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런 뭐 사회복지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권이 강조되고 이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을 것이고, 반인권적일 것이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거의 뭐 수용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아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참상을 보고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1981년에 국제장애인의 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목소리가 점점점 전 세계로 파급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장애인들도 장애를 가졌지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장애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정상적인 삶을 강조하는 정상화,
이념이 대두가 되었죠. 자, 정상화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아무리 장애나 특별한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시설에서 인권이 무시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뭐 병원 이런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정상화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이념이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설에서 이제 어디로 지역사회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또 때를 마침 또 때를 같이 하여서 이 정상화 이념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탈시설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었죠. 이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이들이 나와야지만 이들의 정상적인 그런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 더 이상 이제 시설 중심의 보호가 아닌 지역사회로 이들을 내보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상화의 이념이 대두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일반인과 유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도 가능한 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 탈시설화가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60년대, 1960년대 이후에 이런 대규모의 수용 시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화를 강조하고 탈시설화가 되는데 정작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는 아직까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또 가능하지 않겠죠. 자,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통합입니다. 통합, 사회 통합. 통합이 뭡니까?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인 거. 빈부노소, 남녀, 뭐 빈부노소, 뭐 남녀 간의 뭐 이런 거. 격차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격차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죠. 빈부의 격차, 그다음에 장애가 있느냐 아니냐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 그다음에 뭐 나이가 든 분이건 아니건 간에 뭐 그런 불평등, 그런 격차를 줄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낮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장애인분들, 특히 이제 이 1960년대 정상화의 개념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가서 살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역사회가 그렇게 이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예요. 과연 이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통합이 될 수 있겠느냐죠. 그쵸? 통합. 자, 이들이 우리가 불평등을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느냐예요. 우리가 이들이 불평등이 감소가 되고 사회에서 진정으로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식이 필요해요. 인식의 변화. 정상이건 아니건, 노인이건 아니건, 뭐, 정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이건 아니건 간에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인식의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그래요. 정상인,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사시는데, 그렇지. 같이 우리 더불어 살아야지.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이들이 지역사회에 나왔더니 아무런 그런 여건의 변화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차를 타는 것도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고려한 것들이 없다. 아니면 뭐,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여건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상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와 가정생활을 기반으로 인생 주기에 맞는 정상적인 발달 과제를 해나갈 수 있고 또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교류하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사회 체제를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왔어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적 발달 과제가 뭡니까? 독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일자리를 하나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상적 발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거, 정상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뭐 의무 고용 체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해서 뭐 일반 작업장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런 경제적인 자립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사회적 여건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들 이러한 뭔가 그 지역사회 내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사회 통합에서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장벽 제거, 인권 교육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로 나온 이들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때 정상화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 참여예요. 우리가 누누이 지역사회 복지론을 제가 얘기하면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관과 함께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걸 결정하죠?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보통 우리가 지역 문제가 있어요. 지역 내에 이런 복지 욕구가 있어요. 그거 누가 얘기해줘요? 주민이 얘기하죠. 뭘 통해서? 욕구조사, 설문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거 좀 해달라.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복지 욕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지기관이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이제 그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와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하시고 뭐 아니면 말고 약간의 이제 그 정말 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80년대, 90년대에는 조금 이렇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로 사회복지의 주 기류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공급자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이에요?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 건 하지 않고 그죠? 효과성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또 서비스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무엇보다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그들의 욕구를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해요. 그 대상별로 뭐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뭐 일반 주민들, 뭐 여성, 가족. 그래서 그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서 서비스를 만들어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복지도 지역사회는 1년에 한 번씩 복지욕구 조사를 하지 않고요.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지자체에서 복지욕구를 대대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커다란 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민이 참여한다는 거는 나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은 이용자만 되는 건 아니죠. 공급자이기도 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실천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자원봉사라든지 봉사단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기관들과의 파트너 또는 지역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예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복지,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아동이 이제 학대 가정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학대 가정이 발견된 이 아이가 그 원인이 그러니까 엄마의 그러니까 그 가정 내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가 그러니까 그런 아동학대를 이제 부모님이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 다음에 상담, 교육, 아동에 대한 의료적 지원, 심리치료, 이런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거,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특히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심리 지원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치료를 들어가야 되면은 복지기관에서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관에 그러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하고 심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서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은 그들이 즉 그 대상자인 이용자인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우리 기관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기관이 해주지만 해주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굴된 기관에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은 우리 지역 내에 많은 기관들과 어때요? 연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용자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좀 전에 제가 그 아동학대 사례를 들은 그 예는 즉 사례 관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 복지관에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의 사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이 복지 네트워크, 기관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연계 맺고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관의 한정된 자원과 서비스로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의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서로 공조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공급자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기관이 요만큼만 할 수 있어요. 요만큼만 할 수 있으니 당신이 우리 기관을 이용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요만큼만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내가 우리 기관이 요만큼만 할 수 있어도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연계해서.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사회복지의 그 어떤 서비스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의 네트워크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관 간 네트워크 너무 중요하죠. 연계 이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중요성이 나타나면서 이 네트워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시험에도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거, 그래서 이것이 지역사회에 왜 필요한지도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등장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에도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역사회 복지의 등장 배경. 첫 번째, 시설의 개방화와 탈시설화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시설의 개방화, 탈시설화. 탈시설화가 1950년대, 60년대에 진행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로 나왔어요? 시설에서 어디로? 지역사회로 나왔어요. 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게 정상화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통합하는 길이에요.
통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다 보면 정상적인 삶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해진 거죠? 지역사회가. 그럼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들에게 욕구를 충족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들에 대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하겠느냐. 이들이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줘서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관심, 고민들이 막 생긴 거죠. 그럼 지역사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러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시설의 개방화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 아무리 없어진다 해도 시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설 없지 않잖아요. 주변에 있잖아요, 시설. 그쵸?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아동 시설 많잖아요. 자, 시설이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탈시설화를 막 부르짖은 이유는 시설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인격의 유린, 그쵸? 인권의 유린, 그쵸? 그래서 탈시설화를 막 부르짖은 거예요. 왜? 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시설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시설을 좀 어떻게 하느냐? 개방해라.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이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그런 위원회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시설과 지역사회가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제 지역사회가 점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역사회 복지의 대두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 여러분들이 방법론,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이런 교과목을 배우시잖아요.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든지 실천기술론이라고 하는 통합방법론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 이 교과목이 생긴 지가 한 1995년 이후예요. 그 이전에는 뭐 개별 사회복지, 여러분들 통합론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뭐 개별 사회복지, 집단 사회복지, 지역사회 조직성,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상자들, 각각의 복지에 따른 실천 기술들이 다 방법들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실천 방법은 같아요. 그게 통합 방법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실천론에서 배운 내용이 통합 방법론의 내용들이에요. 사회복지를 대상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방법론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조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론은 다르지 않다. 근데 그전에는 주로 이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했어요. 개인과 집단, 가족. 하지만 지역사회 역시 실천의 대상이다, 클라이언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사회 복지론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통합 방법론의 대두는 뭐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복지도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통합 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하나.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보호와 재가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역사회 복지가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해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특히나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 대상자가 누굽니까? 노인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핵가족화, 도시화, 뭐 이러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가 돼요. 가족의 기능이 축소가 돼요. 그러면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들에 대한 보호,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사회가 해주는 거죠.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제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같이 우리와 살게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막 등장하는 거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뭐 도시락을 배달한다거나 말벗 서비스를 한다거나와 같은 이런 지역사회 내의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내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아, 지역사회 복지가 필요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제 많은, 그런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 그쵸?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조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역사회 내에 복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 구조로 만든 거죠.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가 사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마땅치 않더라. 그럼 누군가 해줘야 된다. 누가 해줘야 되냐? 사회적 지원 체계가 그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돌봄망을 만들고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집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재가 사업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예전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강조가 되는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가 중요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 복지가 중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이 된 거죠. 모든 사무가 지금은 여러분들 중앙정부는 이제 커다란 골자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작은 것들은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의 이제 커다란 골자는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지역 내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 노력은 지방이 하는 거예요. 그죠? 지방정부에서. 자, 이게 지방자치제도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등장은 어때요? 당연히 지역사회 내의 복지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지역 복지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 내의 복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복지 욕구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복지가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이에요. 특히 이제 재정과 관련돼서 자립도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복지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가 강조가 되고 오늘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다음으로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예요. 그렇죠? 예방성, 종합성, 전체성, 그다음에 연대성, 공동성, 그다음에 지역성 이렇게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예방성. 우리 이제 계속 얘기했어요.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 내에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기관과 민간과 공공기관과 누구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죠? 그래서 지역 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거죠. 우리 지역 내에 이제 뭐 만약에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내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돌봄 체계가 무너져 버렸을 때 방치가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는 아동 학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여서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 이제 그쵸. 예방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각종 기관에서는 뭐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뭐 야간 돌봄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서 지원을 한다거나 같은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방에는 이런 소극적인 예방부터 우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변화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것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역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민의 참여. 전반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기관 간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긴급 지원이라든지 돌봄 체계, 뭐 저소득 아이들의 뭐 문화체험 확대, 가족 기능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문제에 대한 조기 대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게 지역사회 복지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특징이다,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별표.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 두 번째는요, 종합성과 전체성.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통합성과 포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종합성은 통합성이다. 그다음에 전체성은 포괄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무슨 말이에요? 기관의 측면에서는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측면에서는 모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관이 해줄 수 있는 것과 기관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타 기관과 연계를 맺어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통합 사례 관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즉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왜? 이들은 욕구가 다양해요.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 말이죠.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자,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공급자 측면에서는 통합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통합된 또는 종합된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를 전체적으로 해결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합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서는 통합성, 이용자 측면에서는 포괄성 또는 종합성 대 전체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복지는 그러니까 분절된 서비스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는 확실히 분절된 서비스예요.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욕구가 경제적인 욕구도 있고 의료적인 욕구도 있고 심리적인 욕구도 있고 다양해요. 그 다음에 뭐 내지는 또 뭐 그렇죠. 다양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심리적인 욕구와 경제적인 욕구는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의 의료적인 욕구는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어르신의 의료적인 욕구는 어디에 가서 해결해요? 또 의료적인 뭐 무료 진료를 해주는 데 가서 다시 이 어르신이 그 욕구를 찾아 헤미셔야 돼요. 지금은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 어르신이 의료적인 욕구는 우리 기관에 무료 진료를 연계 맺은 뭐 사랑치과에서 받을 수 있게끔 연계해 드리면 되겠다. 이 어르신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연락을 해 놓는다거나 어르신이 혼자 못 가시면 자원봉사와 함께 같이 가시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 놔야겠구나. 자, 이거예요. 통합 서비스는. 그래서 분절된 서비스, 예전에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이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공급자들은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모두 다 그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끔 통합 서비스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용자는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포괄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통합성은 그러면 기관이 해줄 수 없는 거를 기관 간 뭐를 통해서 한다? 그렇죠. 연계, 협의, 조정, 연락. 너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연락해 놓을게. 너희 기관에서 해줄래? 뭐 라든가 아니면 뭐 기관에 연계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선 우리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조정,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많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클라이언트들은 욕구가 다양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들이 한 기관에 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지만 그거를 이 기관에서 이 사회복지사가 다 관리해주고 채워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이 기관에 오면 원스톱으로 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거죠. 이게 원스톱 서비스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의 패키지화라 그래요. A라고 하는 어르신 1번 서비스, 2번 서비스, 3번 서비스 마련해 놨어요. 1번 서비스는 어디서, 2번 서비스는 우리가, 3번 서비스는 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원스톱으로 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서비스의 패키지화예요. 이게 공급자 측면에서는 종합적인 통합적인 서비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자들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 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보건, 의료, 뭐 고용, 교육, 문화, 뭐 안전, 환경 여러 가지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기관 간 협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족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보건의료 같은 건 더더욱 그렇죠. 고용과 관련된 거는 뭐 고용노동부에 연계를 한다거나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의하고 조정해서 뭐 그런 서비스를 받게 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충족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는다.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는다. 이게 지역사회 복지예요. 지역사회 복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사례를 이렇게 드러놨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욕구들을 이제 각각의 이렇게 연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한다. 이게 네트워크예요. 이게 한 기관에 오면 우리 이 사례 관리자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렇게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마련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이 클라이언트들은 전체적으로 내지는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는 어때요?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누구와 함께 해결한다? 지역 주민이 같이,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성, 연대성이 필요해요. 협력이죠. 그렇죠? 상부상조의 노력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내적으로는 이들이 상부상조 활동으로 나타나고 대외적으로는 뭔가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주민들의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 활동 자체는요, 뭐, 친목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을 뭔가 고립화로부터 방지하는 거. 그래서 인간미 있는 예전에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되살리려고 하는 조직화된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은 이웃들 사업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역을 떠나서 사회복지 서비스 받지 않아요. 그쵸? 지역을 기반으로 해요. 생활권역을 기초로 해서 전개돼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근데 이제 지역사회복지를 이렇게 하려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에 대한
그쵸? 애착, 유대, 소속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는 물리적으로 내가 어느 지역사회에 속해 있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성,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그렇죠. 기능적인 지역사회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이제 쉬었다가 제가 두 번째 강의를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